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이별을 뜻하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시간들, 나눴던 대화들, 마주쳤던 눈빛들, 그 모든 것들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라져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치매 환자는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의 가족들은 매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 선택이 맞는 걸까? 그리고 나중에 너무 늦게 후회하게 됩니다. 저처럼 저는 5년 전 제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5년 동안 천천히 잃어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 어머니의 마지막 5년, 그리고 제가 저질렀던 선택들, 그리고 평생 안고 갈 후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의 치매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제가 겪었던 실수를 여러분은 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약속을 잊으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어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었는데 엄마가 그 약속을 까맣게 잊고 계셨죠. 엄마, 오늘 내가 친구들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어? 엄마가 깜빡했나 보네. 그냥 웃어 넘기셨어요. 저도 그랬고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일들은 계속되었습니다. 2번 하시거나 며칠 전에 나눴던 대화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시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가 저한테 물으셨어요. 너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답했죠. 엄마, 아까 김치찌개 해준다고 했잖아요. 엄마가 멍하니 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기억을 못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이게 그냥 노화인가? 아니면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가? 가족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누구도 치매라는 단어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말로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가족들은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 가는 날, 엄마는 별로 내키지 않으셨어요. 나 괜찮은데 왜 병원을 가야 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설득했습니다. 검진 한번 받아보는 거예요. 엄마,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MRI도 찍고, 인지 검사도 하고, 의사 선생님이 엄마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오늘이 며칠인지 아세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엄마는 대답을 못 하셨어요. 아니, 정확히는 헷갈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은 가족들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결과를 들으러 간 날,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치매 초기 단계로 보입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는 멍하니 앉아 계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어요. 치매 초기 진단, 그것은 가족들에게 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겪게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어떤 후회를 안게 될지. 처음에는 집에서 돌보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셨고 가족들은 교대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어요. 약을 드시면 증상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았고 엄마도 크게 불편해하지 않으셨어요. 지나면서 엄마의 기억력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아침에 했던 말을 저녁에 또 하시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하셨어요. 오늘 며칠이야? 너 밥은 먹었어? 아빠는 어디 갔어? 처음에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10번, 20번 계속되니까 솔직히 힘들었습니다. 엄마,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게 짜증을 내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그 표정을 보면 제가 미안해져서 다시 부드럽게 대답해드렸죠. 치매 환자를 돌보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든 일이었습니다. 24시간 내내 신경 써야 하고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하며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엄마가 저를 잊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저를 보고 물으셨어요. 너 누구니?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시면서 아, 맞다. 우리 아들이지. 다시 기억하시긴 했지만
그 짧은 순간의 충격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증상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형님을 찾아야 한다며 집을 나서려 하셨습니다. 엄마는 밤만 되면 불안해하셨어요. 형님이 기다리고 계셔. 가봐야 해. 엄마의 오빠는 3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그걸 기억하지 못하셨죠. 매일 밤 엄마를 말리는 게 일이었어요. 몰래 나가셔서 이웃들이 전화를 주시기도 했습니다. 어머님이 밖에 계세요. 때마다 달려가서 모셔오고 제가 진짜 미안했던 건 이웃분들한테였어요. 죄송합니다. 신경 써주셔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폐를 끼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가족들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돌봄 선생님이 방문하셨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돌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요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엄마를 버리는 건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맞나? 하지만 현실적으로 저희 가족만으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연세가 많으셨고 저는 직장을 다녀야 했고 동생들도 각자 생활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요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조금만 더 버텼더라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셨을까요?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디가 좋은 곳인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는지 처음 겪는 일이라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진해에서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알게 된 실장님이 계셨는데 제 고민을 말씀드렸더니 한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사천에 좋은 요양병원이 있어요. 시설도 깨끗하고 공기도 맑고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천중앙요양병원을 방문했어요. 사천, 경상남도 남쪽 끝에 위치한 작은 도시,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병원은 정말 산속에 있었어요. 공기가 맑고 조용하고 시설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3층부터 7층까지 쓴다고 하더라고요. 2등급 요양병원이고 10년 넘게 운영됐다고 해서 그래도 믿을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9분이나 계시고 약사님, 사회복지사님, 물리치료사님, 작업치료사님까지 전문 인력이 많아 보였습니다. 일반 입원실도 200개가 넘는다고 하니 규모도 꽤 큰 곳이었죠. 재활의학과, 외과, 신경과 진료도 볼 수 있고 초음파, 엑스레이 같은 장비도 갖춰져 있었어요. 여기라면 엄마가 잘 지내시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가족들은 상해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를 사천중앙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엄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엄마, 이제 병원에서 지내셔야 해요. 그 말을 꺼내는 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너희들 힘들겠지. 그 한마디가 평생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입원 첫날, 가족들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병실은 4인실이었어요. 다른 환자분들도 계셨고 엄마는 창가 쪽 침대를 배정받으셨습니다. 짐을 풀어드리고 옷을 정리해드리고 엄마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주말마다 올게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멍하니 창밖만 보셨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가족들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결국 병원을 나섰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가족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차를 타고 나오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엄마가 창문에 서서 저희를 보고 계셨어요. 손을 흔들지도 않고 그냥 서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엄마를 버리고 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냥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진해에서 사천까지 거리는 약 100km.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약속대로 주말에 병원을 찾았습니다. 첫 주말 병원에 도착해서 엄마 병실로 갔어요. 엄마 나왔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잠깐 멈칫하셨어요. 누구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야.
그제야 엄마가 웃으시면서 아, 그래, 왔구나. 하지만 확신이 없어 보이셨어요. 일주일 만에 엄마는 저를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머니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낯선 환경, 낯선 사람들, 낯선 일상, 그 모든 것이 어머니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간호사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랬더니 아, 그분 자주 다른 병실로 가세요. 다른 환자분들 찾아다니시고 밤에 잠도 잘 안 주무세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병원 주변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산책하면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여기 괜찮아요? 엄마는 잠깐 생각하시더니 집에 가고 싶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가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조금만 참아요, 엄마.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일 낮이었어요.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보호자시죠? 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께서 요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계세요. 다른 병실 환자분들을 자꾸 찾아다니시고 콧줄을 빼시거나 소변줄을 건드리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머님이 계속 이러시면 좀 곤란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말에 한번 오셔서 상담하시죠. 아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병실로 갔더니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예전보다 훨씬 야위신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왔어요. 그랬는데 엄마는 눈만 깜빡이셨어요. 말씀을 거의 안 하셨습니다. 간호사를 불러서 물어봤어요. 우리 엄마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계속 다른 환자분들 병실을 돌아다니셔서요.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진정제를 좀 드렸습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진정제요? 왜 보호자 동의도 없이 그런 걸 드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른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셔서요. 그 변명이 저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서 항의했어요. 우리 엄마를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약도 함부로 주시고 이게 뭡니까? 원장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다른 환자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계십니다. 저희로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시면 다른 병원으로 옮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만에 엄마는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급하게 다른 병원을 알아봤고 창원에 있는 한 요양병원으로 엄마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날 엄마는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 다른 병원 가요. 거기는 더 좋은 곳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엄마는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차에 엄마를 모시고 창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뭘 한 거지? 내가 엄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창원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이었습니다. 시설은 사천보다 나아 보였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었을까요? 입원 수속을 밟는데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님 상태가 어떻게 이렇게 되셨어요? 전 병원에서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탈수 증상이 심합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탈수요? 네, 심각한 탈수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중환자실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중환자실로 실려갔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밖에서 기다렸어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저는 서둘러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여러 개의 줄이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 링거, 심전도 모니터.
엄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엄마, 나야, 아들이야. 그렇게 말하며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때 엄마가 눈을 뜨셨습니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엄마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으로 모든 걸 말하고 계셨어요. 아들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요. 엄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게 엄마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말없는 대화, 눈빛만으로 나눈 마지막 대화. 그날부터 가족들은 교대로 병원을 지켰습니다. 큰 누나, 저, 동생들. 우리는 24시간 엄마 곁을 지켰어요. 엄마의 손을 잡고 말을 걸고 노래를 불러드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눈을 뜨지 않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 여러분,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라는 것. 하지만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데 준비라는 게 있을까요? 매일 밤 저는 엄마의 침대 옆에서 잠을 잤어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혹시라도 엄마가 깨어나실까봐, 혹시라도 엄마가 저를 부르실까봐. 하지만 엄마는 깨어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의 호흡이 약해졌습니다. 모니터의 숫자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여기까지 나의 스토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